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5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렵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실내 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관할 관청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했대요. 여러분,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언더런 쳐볼까요? 이건 뭡니까? 폐기물 관리 법령에 따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더라인 심볼에다가 BY, by 폐기물 관리 법령이라고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요.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 여기까지 언더라인 친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by 국토 이용 관리 법령. 서로 근거법 자체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사항도 다르고 따라서 적정 통보했다 그래가지고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 승인해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 없어요.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 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인 상태가 변경되었다. 약속한 상태가 변경되었죠? 그럼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확약은 실효되는 거죠. 뭐 자주 나왔던 판례고 다만 동그라미 2번에다가 하나 추가하게 되면요. 다만 확약이 실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통지는 해줘야 돼요. 다만 통지 안 한다고 해서 실효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실효는 되고 통지만 해주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에 형식의 언더란 치고 네 번째 줄에 실질의 언더란 쳐볼까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따라 판단하라는 얘기죠. 동그라미 4번. 여러분 입법 예고를 했대요. 입법 예고했어도요. 입법 예고한 것대로 법안이 확정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 우리가 법령 안에서 안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까? 이 안이라는 말이 어떨 때 쓰는 겁니까? 확정 전이에요. 그래서 설사 이걸 예고한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 이건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법령 안에 대한 사항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어요. 이런 사정만으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법령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법 예고라는 게 확정되기 전이거든요. 2번이요. 행정법의 법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 학교 급식을 위해서 국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이거 전라북도 조례였죠? 전략북도 조례가 그 다음 원더런 쳐볼까? 1994년 관세 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건 뭡니까? 요 내용은 조약이죠. 조약인데 무엇과 동일한 효력 갖고 있어요? 법률과 동일한 효력 갖고 있죠. 그래서 조례가 법률에 반하면 효력이 없는 거죠. 이 조례 안 선생님이가 아니잖아요. 안 확정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조례 안이 제정되었을 때 이게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게 되면요. 단체장이 대법원에다가 이거 문제 있다고 그 재판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당해 조례안이 효력이 없으니까 당해 조례안을 효력을 발효하면 안 된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또 언더란 쳐볼까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다른 말로 바꾸면 침익적인이죠. 침익적인 법령의 경우는 세 번째 30일. 공포 기간이 30일이에요.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공포기간, 원칙적인 공포기간은 20일이죠. 침익적인 법령은 30일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급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대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례가 뭐죠? 친일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죠.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고요. 동그라미 3번 판례 자체가 친일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의 개정으로 법에 개정됐대요.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 법령 시행 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법한 설치 행위에 대해서 가벌성은 소멸하죠. 여러분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제재를 하지 않거나 제재의 정도가 경하게 되면 무슨 법을 따른다 그랬어요? 신법을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행위시법주의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게 개별법의 규정이 있었는데요. 아예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못을 박아버렸죠. 이번에 동그라미 4번은 해당하는 해설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행정기본법 14조 그리고 볼릭돼 있잖아요. 법령 등을 위반한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해서 국법에서 신법으로 바뀐 거죠. 그 행위가 더 이상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즉 처벌 대상이 아니거나, 혹은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경한 제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신법을 적용한다. 오케이.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동그라미 보게 되면요. 갑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관할행정청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를 했다. 통상의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그런데 두 번째 동그라미 보니까 갑의 건축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 경우이고, 세 번째 동그라미는요. 건축법은 건축신고가 이루어진 후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건 뭡니까? 인허가가 의제가 되는 건축신고죠. 이러한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건축신고죠. 그래서 이 세 개 동그라미 다 합쳐놓게 되면 결국 인허가가 의제가 되는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가 되는 수리를 요하는 건축신고에 대한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수리를 요하는 건축신고래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신고가 중요한 겁니까? 수리가 중요한 겁니까? 수리가 중요한 거죠. 갑의 건축신고가 부적법한데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했대요. 그럼 하자인님 수리죠. 근데 신고에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여러분 이때 수리의 하자가 무효사유면요. 신고에는 어떤 효력도 없겠죠. 근데 수리의 하자가 취소사유면요. 공정력이 발생하잖아요. 일단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유효한 그러니까 수리의 하자가 취소 사유이면 일단 유효한 건축 신고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틀렸죠.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수리의 하자를 무효와 취소로 나누어서 판단해야 되니까. 동그라미 2번이요. 갑의 건축 신고를 관할행정청에 수리하지 않았다. 그럼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건 요하지 않는 신고이건 간에 다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이요. 갑이 적법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지금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서요. 그러면 신고 도달시가 아니라 언제가 되는 겁니까? 수리 행위시죠. 적법한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한 시점이 아니라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시점부터 적법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갑의 건축 신고가 개발 행위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건축 신고에 대한 심사를 할 때요.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할 때 건축법상 요건 여부만 심사합니까? 개발 행위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심사합니까? 개발 행위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도 심사하죠.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신고 수리 거부가 가능하죠. 이건 우리가 인허가 의제에서 자주 배웠던 내용입니다. 4번이요. 다음 중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부담과 조건은 둘 다 부관이죠. 그 다음 언더는 볼까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종된 의사표시. 이게 바로 부관의 개념정의잖아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요. 부담의 경우는 부종성이 약하다. 부종성이라는 게 덧붙일 부에다가 종될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담은 다른 조건보다는 여러분 어때요? 부종성이 약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부담은 독립된 처분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부과는 쪼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담은 쪼갤 수가 있어. 그런 의미에서 부종성이 약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부종, 영어로 얘기하면 follow,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정도. 그래서 주된 행정행위와는 독립된 행정행위, 독립된 처분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소 소송도 가능하잖아요. 동그라미 3번이요. 운행시간과 구역을 제한하여 행한 택시 영업의 허가는 부담부 행정행위가 아니라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요. 그냥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외우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택시 영업 허가를 받았으면 1년 365일 24시간 택시 운행할 수 있잖아요. 택시가 주간에도 다니고 야간에도 다니고 공휴일에도 다니잖아. 그런데 운행시간과 구역을 제한했다. 그럼 이 택시의 운행 영역, 운행 시간이라는 법률 효과 일부를 제한한 겁니다. 법률 효과 일부 배제요. 동그라미 4번이요.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제한, 조건, 기한 등의 용어로 사용된다. 그렇죠. 조건도 있고 기간도 있고 법률 효과 일부 배제 같은 경우는 제한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5번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5회차 하프에서 제가 보기에는 5번, 6번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5번 문제가 소방공무원 문제였고요. 6번 문제가 군무원 문제였어요. 동그라미 1번이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 여러분, 결국 이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라는 건 일종의 오픈된 정보죠. 물론 이렇게 오픈된 정보의 경우에는요, 완전한 사생활과 관련된 것에 비해서 보호의 정도는 약하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개인정보로서 보호하는 겁니다.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요. 잊혀질 권리란 말을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잊혀질 권리. 과거에 내가 예컨대 파산을 당했어. 파산당해가지고 파산자로서 이제 공고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 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신용불량도 다 해소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글 검색했더니 옛날에 내가 파산당한 기록이 계속 나와. 그럼 이 사람은 현재 경제 생활을 하는데 불필요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구글에서 검색이 안 되게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잊혀질 권리예요. 잊혀질 권리. 그렇다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잊혀질 권리가 있다. 오케이. 자, 동그라미 2번이요. 5번 동그라미 2번은 잘 안 나오던 지문이었는데 이렇게 시험이 나왔고 또 앞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선지가 될 겁니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는 집단 분쟁 조정. 여러분 집단 분쟁 조정의 경우에는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동일하고 공통된 사건이 있다. 그럼 집단 분쟁 조정 거칠 수 있겠죠?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 주체 중 일부의 정보 주체가 일부의 언더런 초과 일부가 나는 집단 분쟁 조정 절차 안 거치고 곧바로 법원으로 가겠대. 그럼 가면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단체 소송인 경우에는 반드시 집단 분쟁 조정을 전치해야 돼요. 그런데 단체 소송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소송 제기하겠다. 그러면 분쟁 조정 절차 진행하다가 곧바로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으로 넘어갔으면 법원에 의해서 판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 분쟁 조정 절차는 스탑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여러분 코멘트 달아놓은 거 보세요. 보게 되면요. 제가 그 법조문도 연결해 놨는데 제가 지금 해설 읽다 보니까 컴퓨터 모니터가 활동 안 하는 줄 알고 꺼져가지고 지금 다시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어요. 자, 보게 되면은 동그라미 2번 해설 적어놓은 거 보세요. 잘 적어놨어요. 집단 분쟁 조정의 경우에 정보 주체 전부, 예컨대 정보 주체가 100명이 동시에 집단 분쟁 조정 절차 들어갔다가 100명 전부가 소를 제기했대요. 그럼 더 이상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되겠죠? 법원의 판결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정보 주체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100명 중 20명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100명 중 20명은 집단 분쟁 조정 절차 안 거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들에 대해서는 조정 절차에서 제외되죠. 하지만 나머지 80명은 여전히 집단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 게 정보 주체 전부이냐 혹은 일부이냐에 따라서 나눠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이요. 이것도 여러분이 법조문 이렇게 개별적인 법조문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 그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개별적인 법조문 하나하나 그 법조문 별도로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험 나왔을 때 시험 나온 선지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개인정보법에서 나와 있는 40조의 4항 볼딩돼 있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여러분 분쟁조정이라는 건 여러분 어때요? 뭔가 좀 중립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공무원은 중립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거고 한편 이때 위촉은 누가 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은 선지 자체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3번에서 정리할 내용은 두 가지예요. 일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동그라미 4번이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예컨대 개인정보 처리자 A라는 사람이 이걸 B에게 팔았어요. B에게 팔고 B가 들고 있다가 이걸 C에게 또 팔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럼 C는 어때요? 개인정보 처리자인 A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아니지만 유출된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 B로부터 제공받은 거죠.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 4번 선지 계속 읽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럼 이때는 벌칙의 대상이 되겠죠. 그럼 A, B, C 모두가 벌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6번 문제. 행정상 강제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군수가 군사무 위임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 대집행 사무를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에 위임했대요. 위임의 언더란 쳐볼까? 저 위임이죠? 내부 위임이 아니라 위임이죠. 그럼 권한 자체가 넘어간 거죠. 그렇다면 읍면장이 행정청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에 군수에다가 여러분들 위임청이라고 쓰시고요. 두 번째 줄에 읍면장에다가 수임청이라고 쓰세요. 그렇다면 수임청에게는 계속 읽어볼게요. 관할 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그 철거 대집행을 위한 계고 처분을 할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이 있죠. 동그라미 2번. 이행강제금은 간접적인 강제 집행 수단이죠. 그리고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뿐만 아니라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대집행 대신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직접 강제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 근거라는 게 일반법을 얘기하는 거죠. 강제 집행이 네 가지가 있어요. 대강, 이증 네 가지가 있거든요.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 강제. 여기 대해서 대집행과 강제징수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과 직접 강제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없어요.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은 그 공권력,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은 무력, 총칼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군인과 경찰이죠. 그래서 경찰관 같은 경우는 치안 관련돼서요. 직접 강제가 아니라 즉시 강제. 즉시 강제에 대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일반적인 근거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직접 강제가 아니라 뭐다? 즉시 강제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이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된다. 여러분 시정명령은 하행이죠? 하명이고 하명. 명령을 내렸는데 불이행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죠. 이행강제금은 강제 집행 절차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명하고 나서 이행강제금은 하명을 이행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시정명령을 다시 거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할 때마다 뭐 했어야 되는 거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할 때마다 계고를 다시 해야 돼요. 계고. 선생님 계고가 왜 나오죠? 계고는 대집행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때 계고의 의미는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불이익처분이에요. 불이익처분. 침익처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절차법에서 불사견이라고 아세요? 불이익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불이익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계고라는 사전 통지를 하라는 의미예요. 계고는 항상 해야 되는데 시정명령 절차를 항상 다시 거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정리 잘하세요. 코멘트도 적어놨어요. 7번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 통지 의무. 우리는 앞글자로 기억합시다. 불사견이요. 불이익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까지 거쳐야 된다. 동그라미 1번이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침익 처분이라고 불러도 좋고 불이익 처분이라고 불러도 좋겠죠. 맞는 말이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공무원의 직위 해제 처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규정이 적용이 된다? 배제되는 거죠, 여러분. 행정절차법상 뭐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법에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여러분 우리가 곤불준 기억하세요? 침익 처분의 경우에도 곤불준이 뭐죠? 행정 절차를 거치기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이 경우에는 사전통지 규정이 생략될 수 있거든요. 공무원의 직위 해제 처분은요. 직위 해제한 다음에 사실관계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위 해제할 때는 여러분 그 사전 절차를 거치기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직위 해제한 다음에 비로소 조사해가지고 최종적인 종국적인 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동그라미 3번이요.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권익을 제한한대요. 이거 복귀적 행정행위죠? 복귀적인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할 수는 없어요. 연탄공장 사례 생각해 보자고요. 처분의 당사자가 연탄공장 주인이에요. 연탄공장에 대한 영업허가 처분을 했거든요. 그럼 인근 주민이 피해를 보겠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인근 주민한테 사전 통지를 해? 일단 인근 주민의 범위 판단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우리가 불사견 얘기죠. 불이익처분 사전통지 그 다음에 의견 청취죠. 무슨 뜻이냐면요. 사전통지 의견 청취 뭐가 앞서는 걸까? 사전통지가 시간적으로 앞서는 겁니다. 사전통지할 때는요. 당신이 의견 제출하고 싶으면 의견 제출하세요라는 불사견에서 의견 제출 절차에 대한 내용까지도 사전 통지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읽어보게 되면은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도 사전 통지의 대상이다. 불사견에서 사전 통지의 대상은 견도 포함한다. 8번이요.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 헌법 제23조 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은 상당 보상이 아니라 완전 보상이죠. 상당 보상은요, 제가 뭐 개인적인 감을 얘기하면 피해가 100이라고 하면 한 70% 정도? 완전 보상은요, 100% 전부 보상하라는 얘기죠. 완전 보상이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 두 번째 다른 사업이죠. 그리고 읽어봅시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한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배제하면 안 되죠. 다만 어때요?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배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다른 사업이라고 나오는지 당해 사업이라고 나오는지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3번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잔여지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여러분, 수용이라는 거는 협의가 안 될 때, 협의가 결렬될 때 하는 게 수용이죠. 수용에 대한 선행 절차로서 협의 절차가 먼저 시도가 돼야 돼요. 맞는 말이고. 그리고 사업의 공사 완료일, 공사가 완공되고 났다. 그럼 여러분, 수용이라는 걸 생각할 수도 없죠, 여러분. 수용이라는 말이 뭐예요? 공익사업과 관련돼서 수용하는 거거든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익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수용의 문제가 남지 않죠. 동그라미 3번 두 가지 내용 가져가시라고. 수용 청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리고 수용 청구는 공사 완료일까지. 동그라미 4번이요. 사업 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보상법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이라고 할게요. 토지보상법상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여러분 이거 생활보상이죠. 생활보상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을 되잡고 있죠.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됐다. 생활보상을 하기로 법에서 구체화가 됐어. 그러면 이건 사업 시행자가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거죠. 9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 이거 영조물 책임에 대한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4번은 묶어주세요.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첫 번째 줄의 통상이에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란 공물이 영조물이죠. 용도에 따라서 통상 갖추어야 될 안전성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동그라미 4번이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라 하면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영조물이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은 아니란 말이죠. 손도 100%가 아니야. 이것만으로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요. 통상의 안전성만 구비하면 족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다만 영조물이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기능상 어떤 결함이 있다. 예컨대 100점 만점에 99점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점만큼 1%만큼 하자가 있는 거죠. 결함은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이요.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물이죠.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 주체에 의해서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유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행정 주체에 의하여 언더라인 치고 점프하셔가지고 공유 언더라인 쳐볼까요? 행정 주체에 의해서 공적인 용도로 공유되었어야 돼. 공물로 지정이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공용 지정 이렇게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고 지정 도로가 국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다면 도로관리청에 의한 노선 인정 기타 공용 게시가 없었더라도 이를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공용 게시 언더라인 쳐볼까? 네 번째 줄에 공용 게시가요. 두 번째 줄에 행정 주체에 의하여 공유된 겁니다. 공용 게시 내지 공용 지정은 있어야 돼요. 공용 게시 내지 공용 지정이 없다. 그러면 공물이 아닌 겁니다. 선생님 옛날에 뭐 법률상 권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면은 공물이라고 봤잖아. 급할이랑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상 공물로 이용되고 있다. 이건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것도 공용 지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해당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9번의 동그라미 2번 해설 한번 보세요. 9번의 동그라미 2번 해설 보시면 법률상이건 사실상이건 공용 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권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행정청이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공물 맞아요. 그런데 해당 선지의 경우는 공용 개시가 없었잖아. 이건 법률상 사실상 공용 개시가 없었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가변 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등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오작동이 발생했다. 그 고장이 현재 기술 수준상 부득이한 것. 두 번째 줄 언더라인 쳐볼까요? 고장이 현재 기술 수준상 부득이한 것.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어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 그 다음 언더라인 쳐볼까요?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어.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불가항력이죠. 그러니까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판례 추진 이런 것 같아요. 현재 기술 수준상 부득이하다. 이걸 불가항력으로 받아들여주게 되면요. 기술 개발, 뭐 인류의 발전의 진보, 인류 발전 진보 그런 동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동기가 뭐겠습니까? 현재 기술 수준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이걸 개선해가지고 해결되는 방법으로 바꿔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우를 현재 기술 수준상 부득이하다. 이걸 모두 불가항력으로 인정하게 되면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도 안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 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취소 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원칙적인 내용 맞죠?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여러분 지금 중앙행정기관 다 어디로 갔어요? 세종시로 갔죠? 여러분 세종시 관할하는 행정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행정부거든요.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에서 할 수도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가긴 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인적, 물적 기능이 서울에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에도 관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인 경우에는 복수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재지 법원과 서울행정법원. 동그라미 1번 맞는 말이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된 때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원고의 신청 언더라인 치고요. 여기에 따른 결정으로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거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에 대한 설명이죠. 한편 여러분,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은요, 법원 직권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원고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원고의 신청이 필요하고 법원 직권으로 불가능한 경우, 법원 직권 불가능한 경우 여러분 피변 록접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변에 해당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3번은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이네요. 취소 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포함될 수 있다. 당해 처분에다가 여러분 과세 처분 써보세요. 그럼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이죠? 여기다가 뭘 병합할 수 있어요? 조세 과오나 반환 청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될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고유의 위법 여부를 갖고 판단해야 되겠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재결을 취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각 판결을 하는 거죠. 원처분의 당부와 관계없이입니다. 원처분의 당부와 관계없이 기각 여부의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원처분의 하자가 있으면 원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투는 겁니다. 그리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재결 취소 소송에서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라는 것도 정확히 정리를 하세요. 자, 10번까지 다 정리 잘했고요. 뭐 제가 정리 잘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